사람들이 그러죠. 사람 보는 눈은 겪어봐야 생긴다고. 하지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그 겪는 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그럴듯해서 오히려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심지어 고마운 마음까지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죠. 내가 매일 같이 마주보던 그 손길 안에 그런 계산이 숨어 있었을 줄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딱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진실이 전부 보이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꽤 오래 애견 미용샵을 해오고 있어요. 처음엔 미용 자격증 하나 들고 손톱만큼의 자신감만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둘씩 손님이 늘고 단골이 생기고 특히나 예민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이 저를 다시 찾아줄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긴 하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방식도 생기고 말 없는 동물들과의 교감도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특히 나이 많은 노령견이나 대형견들, 기질이 예민한 친구들도 제가 손을 대면 금세 차분해지는 편이라 소문을 듣고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잘 상대하는 게 저의 특장점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 샵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이 주기적으로 미용을 맡기러 오는 강아지 이름은 복실이었어요.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한 털에 성격이 순하고 소심한 아이였죠. 남편은 복실이를 자주 데려와 맡겼고 강아지만큼이나 친절하고 순한 인상의 남편은 올 때마다 커피 같은 걸 사들고 오곤 했어요. 그 덕에 저도 보통 손님 이상으로 친근하게 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복실이 목욕이나 미용 끝날 때마다 정성껏 빗겨준 꼬리를 꼭 만지며 복실이 오늘도 예뻐졌네 하고 웃는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단골 손님과 가게 주인 정도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급격히 가까워진 일이 있었어요. 저희 샵으로 어떤 분이 혼자 돌아다니던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순간 딱 알아봤어요. 남편의 반려견 복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죠. 복실이 보호자님, 혹시 복실이 잃어버리셨어요? 복실이요? 네, 지금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여기 있어요. 지나가던 여자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지금 오실 수 있죠?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진짜 고맙습니다. 당장 갈게요. 10분도 되지 않아 뛰쳐온 그때의 남편 얼굴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땀 범벅에 눈물 범벅이 돼서 뛰어왔는데 복실이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끌어안고 미안해 미안해 복실아 아빠가 미안해 라고 하며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괜히 울컥했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아니까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제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됐어요. 남편은 복실이를 찾아줘 고맙다며 제게 밥을 사겠다고 했고 그 후로 우린 자연스럽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복실이 미용일 외에도 근처에서 일 끝나고 커피 마시자거나 산책 중에 근처 왔다며 샵에 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가 시작된 거죠. 특별한 고백이나 이벤트도 없었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반년쯤 연애를 하며 너무 서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결혼 얘기가 오갔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미 시모랑도 가끔 손님으로 만나곤 했었거든요. 시모는 가끔 미용샵의 남편 대신 복실이를 데리고 오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면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뭐랄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밝고 인정 많은 분이시고요.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좀 넓고 선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약간 속을 끓이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 나이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하니까요. 그러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희 가게에서 오래 함께 일하던 보조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마침 연말이라 예약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시기라 고객 응대나 청소 정도만 도와줄 사람이라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시모가 밥 먹다가 툭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가게 도와줄 사람 못 구했지? 네, 지금 찾고 있어요. 금방 구해질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일이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강아지 다루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거 하면 안 될까? 네? 어머님이요? 그 순간 젓가락을 멈췄던 제 표정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슬쩍 거들더라고요. 에휴, 엄마가 무슨 그런 일을 해. 그거 보통 일 아니야, 엄마. 예, 내가 강아지 하루 이틀 키우니? 강아지 다루는 거면 나도 자신 있어. 예, 그리고 내가 마침 유아번에 녹즙 배달도 그만뒀잖니. 시간도 많고 하니까 몸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러네. 일손 놓고 있으려니까 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더라. 마침 내가 강아지도 좋아하잖니. 어때? 어머님, 이 일 생각보다 힘들어요. 내 강아지 한 마리 다루는 거랑 완전 다른 일이거든요. 험한 애들도 많고요. 아이고야, 그런 거면 걱정 마라. 내가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무져. 그렇게 대화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독이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알바 구했는지? 그 자리 아직 안 찼으면 내가 가서 청소부터 할게. 어차피 오전 시간 나도 비거든. 나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 건 알지? 복실 입으면서 손도 많이 익었어. 녹즙 배달 관뒀더니 돈도 끊기고 영 심심해서 말이야. 그쯤 되니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모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가끔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일하며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보조일이라 이것저것 편하게 시키고 부탁하고 해야 하는데 시모한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대놓고 거절했다간 괜히 시모 기분만 상하게 할까봐 고민만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제 방 침대에 털썩 누워서는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보면 안 돼? 처음에 잠깐 서운하신 게 낫지. 괜히 같이 일하다가 일 생기면 더 불편하고 어색해질 거야.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잘못되면 당신이야 괜찮지. 문제 생기는 건 나잖아. 나만 곤란해진다고. 그래도 엄마가 잘할 수도 있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은근 손재주 있고 꼼꼼한 거. 그리고 부침성도 좋고. 저렇게 조르는데 한번 맡겨봐. 정 안 되면 일단 수습으로라도. 그래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면 되잖아.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수습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고 시모에게 보조 자리를 드리게 됐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확실히 말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다. 진짜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이다. 시모는 그날 저녁부터 바로 작업복을 사겠다고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셨고 이튿날 아침엔 앞치마와 장갑까지 챙겨 입고 첫 출근을 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오늘부터 수습 직원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 오지랖을 이제 우리 샵에서까지 듣게 생겼구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많이 불안했어요. 워낙 선을 모르는 분이라 손님 응대할 때 괜히 말을 너무 길게 늘어놓거나 자칫 주제 넘는 얘기를 꺼내서 손님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싶었고 강아지들 다룰 때 실수라도 하는 날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 어중간한 관계에 있다 보니 지적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뭐하고 저 혼자 하루하루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막상 같이 일을 시작해보니 의외로 시모는 일머리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오래 키워본 사람답게 기본적으로 아이들 다루는데 능숙했고요. 미용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쓰다듬을 때도 손등부터 천천히 내밀어서 냄새를 맡게 하고 과하게 들이대는 법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괜찮은데 싶었던 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손님 응대도 의외로 센스 있게 잘했어요. 생각보다 선 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마킹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저는 좀 어른들 대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이라 젊은 손님은 괜찮은데 어르신 손님들 상대하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메워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늘 말했잖아. 이 털은 손대지 말라고. 뒷다리 부분. 거긴 조금 길게 놔둬야 걷는 맛이 산다고. 맞아요, 어르신. 저도 그 말씀 기억하고 있었죠. 뒷다리 털이 이 아이 시그니처잖아요. 살랑살랑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휴, 근데 지난번에는 너무 짧았어. 그래서 내가 산책 나갔는데 사람들이 수컷이냐고 물어봤다니까는. 아무튼 등판도 지난번보다 더 둥글게 하지 마. 나는 각 잡힌 게 좋아. 둥글둥글하면 성의 없어 보여. 역시 안목이 남다르세요. 요즘 손님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 짚어주시는 분 흔치 않거든요. 각 살려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딱 어르신 스타일로. 내가 까다로운 거 아는 사람들은 안 맡기려고 해. 근데 여기만큼은 믿고 와. 아이고야, 영광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 차이 좀 해줘. 평소 좀 막무가내에다 반말을 툭툭 해대서 불편하던 손님도 시모는 능글능글 유들유들 잘 상대를 하는 성격이었죠. 무튼 그렇게 시모의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됐고 몇 번씩 서로 조율하며 일도 맞춰가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약간씩 풀렸고 같이 일하는 사이가 되면서 오히려 시모와 사이도 더 가까워졌어요. 오늘 손님 많았는데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나는 괜찮아. 네가 훨씬 더 고생이지. 나야 애들 보는 게 좋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지겹다. 강아지들 돌보고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무튼 그렇게 시모는 수습 기간을 무사히 지나 정식 보조 직원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진짜 제 짐을 좀 덜어주는 사람이 생긴 느낌이랄까요.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순간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순조롭게 흘러가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동물병원에서 저희 가게와 협업 제안이 들어와 간단한 미팅이 잡혔고 그 일로 오후에 자리를 비워야 했어요. 시모에게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두고 가게를 맡기고 나갔죠. 시모도 꽤 능숙해진 상태라 다른 건 걱정이 없었는데 특별히 신경 쓰이는 타임은 오후 손님인 푸들 하루였어요. 하루는 좀 까다로운 친구였거든요. 성격이 예민하고 낯선 사람한테 짖거나 하울링이 심해서 예전에 미용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시모에게도 거듭 당부를 했죠. 어머님, 오늘 푸들 하루 오는 거 아시죠? 얘는 미용할 때 예민해서 최대한 말도 조용히 하시고 문은 꼭꼭 닫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번에 튈 수 있어요. 알겠어. 까슬까슬하니 똘망하게 생긴 애 맞지? 하루. 그래, 걱정 마. 내가 애들 손대기 전에 꼭 문부터 닫는 거 습관이라니까. 네,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마음이 놓이긴 해요. 혹시 모를 일 있으니까 문 단속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강아지 기르면서 내가 얼마나 문 단속을 신경 쓰는데 믿어도 돼. 그렇게 시모에게 샵을 맡겨두고 협업 미팅에 갔죠. 그런데 미팅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질문도 많아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쯤 늦게 샵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가게 문 앞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뛰쳐나오는 게 보였어요. 시모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이었죠. 예, 큰일 났어. 하루가 없어졌어. 분명히 문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 얘 어쩌면 좋으니? 어떡하니 지금? 네? 뭐라고요? 하루가 없어지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말도 없이 그대로 샵을 지나 골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먼저 생각난 건 근처 상가 CCTV였어요. 혹시나 하루가 어디로 튄 건지 방향이라도 알아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처 꽃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 마트 앞에 있는 과일 가게까지 일일이 사정하면서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다들 흔쾌히 도와주셨지만 문제는 그 영상들에도 하루가 제대로 안 잡힌다는 거였어요. 애가 타고 심장이 뛰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저희를 믿고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그러는 사이 하루의 보호자도 도착했어요. 저기 하루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나가서 아직 못 돌아왔어요. 지금 이 근방을 탁 뒤지고 있거든요. 제가 찾을게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하루가 없어졌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하면 다요. 미안하다는 말이면 다냐고요. 하루가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니 단골이라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요? 어떻게?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보호자가 화내는 것도 당연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CCTV 확인하고 있고요. SNS랑 지역 커뮤니티에도 모두 올렸고 저 근처 가게들에도 다 말 돌려놨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책임지고 찾겠습니다. 책임이요? 무슨 수로요? 내 강아지를 어떻게든 찾아낸다고요? 나 그 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우리 애예요, 애. 내 가족이라고요. 결국 보호자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만 반복했어요. 샵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주변 상가에 돌며 전단지 붙이고 동네 고양이 밥 주는 할머니한테까지 혹시 못 보셨냐며 묻고 SNS에도 사진 돌리고 CCTV도 계속 돌려보고 진짜 온 동네를 뒤집듯 다 찾았죠. 그런데도 하루는 행방이 묘연했어요. 보호자는 울면서 앉아 있었고 시모는 점점 말을 잃었고 진짜 딱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며칠이 지나도 하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물보호단체에도 제보했고 근처 병원이나 유기동물보호소에 연락도 수시로 돌렸지만 접수된 아이 중에 하루는 없었고요. SNS에 올린 게시물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줬고 댓글마다 제발 찾길 바란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하루에 대한 실마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하루 보호자가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본 건 다음 날 새벽이었는데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우리 가게 간판 사진, 외부 모습, 내부 강아지 미용 테이블 사진까지 전부 올라가 있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못 받은 가게로 낙인이 찍혔고 저희 가게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찬 글이었죠. 여기 갔다간 애 잃어버리기 십상이래. 우리 가게에서 누가 이런 말 듣고 예약하겠어.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사람들이야 일단 관심 있는 글만 보니까 좀 있으면 가라앉지 않을까? 다른 글들 올라오면 금방 묻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글에는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고 그중 일부는 여기 예전에도 서비스 불친절했다. 강아지 엉덩이 상처 난 적 있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글까지 붙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특정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덧붙인 얘기들이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설 기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샵은 완전히 끔찍한 악몽 같은 곳으로 이미 낙인 찍혀 있었고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리게 만든 건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 변명을 할 수도 없었죠. 결국 그 글이 올라간 다음 날 예약 문의가 아예 끊겼어요. 문자도 카카오 채널도 인스타 DM도 모두 조용했어요. 심지어 이미 예약됐던 손님들까지 한 명씩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이번 주 예약은 조금 미루고 싶어요. 조금 지나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번엔 다른 데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잡혀있던 스케줄표가 순식간에 텅 비었고 갑자기 평일 오후에 가게 조명이 꺼져 있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괜히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평소처럼 문을 닫고 청소하고 있을 뿐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쪽을 슬쩍슬쩍 들여다보는 게 다 의심의 눈길들처럼 느껴지고 괜히 대충 정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될 것 같아서 물걸레질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게 됐어요. 그 모든 시선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한 번은 길 가던 아주머니 두 분이 가게 앞에서 저를 힐끔 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도 들었어요. 아이고, 여기 그 집 아니야. 강아지 잃어버렸다는. 맞네, 맞아. 나도 커뮤니티 글 봤어. 아우, 무섭더라. 아니, 강아지를 어떻게 놓쳐? 잠깐 본다고 애를 그냥 내보내? 진짜 무서워서 미용 맡기겠나? 만약에 내 새끼 잃어버리면 나는 진짜 가만 안 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게 망하게 할 거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말실수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큰 상처가 되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저지른 잘못이니 한마디 대응조차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기세며 물세, 월세는 그대로 나가는데 하루 수입이 반 토막도 아니고 거의 제로가 되는 날도 생기니까 제 통장 잔액도 같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말들이 당장 제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단골 손님들도 너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 단골 손님들도 연락 끊었어. 누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매일 아침에 이 문 열면서 얼마나 위축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얼마나 진심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아니야, 이미 틀렸어. 사람들이 더는 그렇게 안 봐. 나라도 그래. 맡겼다가 우리 애 잃어버릴지 모르는 곳에 애를 맡기겠어? 진짜 어머님은 대체 왜? 말끝에서 제가 꾹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제가 시모한테 짜증이 나는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는 것도요. 그렇다고 마음까지 이해가 되진 않았죠. 이 모든 게 시모 탓이라 생각되니 솔직히 시모와 마주치면 인사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어요. 시모를 볼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표정 관리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결심하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가게 일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여러모로 어머님도 힘드시고 저도 솔직히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원래도 임시로 도와주시려던 거니까 이제는 제가 혼자 정리할게요. 아유, 그래. 알겠어. 그럼 나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올게. 겉으론 알겠다고 했지만 시모도 아마 빈정이 상했겠죠.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평소엔 이런저런 사진도 자주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 일 이후로는 정말 연락도 뚝 끊기고 완전 서먹한 관계가 됐죠. 솔직히 저도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에 또 감정이 올라올까봐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게를 다시 일으켜야 했는데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린 미용샵이라는 이미지가 단번에 씻겨나갈 리가 없잖아요. 예전엔 제 실력을 믿고 찾아왔던 손님들이 이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예약할 때도 우리 아이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같은 말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괜히 또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당분간 접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나 혼자 버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 날도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제 자리라는 거, 몇 년을 붙잡고 쌓아온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내려놓기엔 그동안 제가 흘린 땀과 애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다시 일으켜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그렇게 일련의 일들이 겨우 좀 진정되려던 시점이었어요. 가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하루 이야기도 점점 잊혀가고 있었고 저도 그냥 묵묵히 버티는 데만 집중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 쪽에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엄마에게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엔 회복이 꽤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희 엄마는 평소에도 병원을 잘 안 가는 성격이라 웬만한 일엔 괜찮다고만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아프시단 얘기를 들으니 더 걱정이 됐죠. 게다가 아빠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상황인데 수술 후에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엄마 수술 후 입원 기간에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일단 엄마를 모시는 게 최선이라는 건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고맙게도 엄마를 모시는데 찬성해줬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 대신 엄마가 살던 50평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들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살던 집은 전세를 내놓자는 결론이 났어요. 물론 말이 쉽지 결정하는 데는 한참을 걸렸어요. 엄마 집에 들어간다는 게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은 아니니까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쉽게 결정해줘서. 솔직히 나 혼자 고민 많이 했거든. 고맙긴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도 당신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잖아. 엄마랑 같이 사는 거니까.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닌데. 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혼자 계신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리고 우리 집도 이제 좀 넓어지지 않아? 내가 언제 또 그런 넓은 집에 살아보겠어. 그렇게 배려해준 남편 덕에 이사를 결정하고 짐을 옮기기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엄마 병원 스케줄, 간병인 상담, 이삿짐 업체 예약까지 겹치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이사를 하고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 혼자 두지 않아도 되니 다행스러웠죠. 장모님, 참 보면 볼수록 이 집이 참 좋아요. 햇빛도 잘 들고 복실히 뛰어다니기에도 딱이고요. 고맙네 장서방. 고마워. 이사한 뒤 이틀은 정말 평온했어요. 엄마도 웃는 날이 많아졌고 남편도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덕에 나름 적응자라는 눈치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살짝 안도의 숨을 쉬었고요. 그런데 그 평온은 단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가게 일도 없고 엄마는 병원 진료도 없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대충 청소기를 돌리고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켰더니 화면엔 짐 가방을 2~3개 끌고 선글라스를 쓴 시모가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누구야? 어머, 어머님이야. 짐 가방을 끌고 오셨는데?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짐을 거실 안쪽으로 밀어넣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사했다더니 진짜 좋네. 햇살도 딱이고. 사부인 방은 어디야? 나는 일단 소파에서 잘까? 어머, 이 집 마음에 드네. 저희는 그저 멍하니 시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놀러 오신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말끝마다 슬쩍슬쩍 여기서 살겠다는 분위기를 깔고 있었고 결국 시모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는 이불까지 꺼내 덮더니 선언하듯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게. 방 하나 남잖아. 혼자 외롭게 뭐하러 고생하고 살아? 넓고 좋고 너희도 외롭지 않고. 아유, 딱이네, 딱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 좀 놔두고 갑자기 무슨. 아유, 몰라. 배째. 내가 일자리를 잃고 니들 때문에 돈도 끊기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여기라도 얹혀 살아야지, 안 그러냐? 그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반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장은 쿵쾅대는데 입은 안 떨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며칠 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가게에 오셨을 때였어요.
산책 중에 강아지 사진을 예쁘게 찍었다고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원장님. 너무 이상한 장면이 보여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 어떤 건데요? 그 순간 화면 속 배경에 익숙한 저희 가게 앞 골목이 보였고 거기서 한 여성이 푸드를 안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려니 했는데 손에 들린 가방, 허리를 숙인 체형, 머리숱 그 모든 게 익숙했어요. 심지어 안겨있는 강아지도 털색, 체형, 목줄까지 전부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런 하루를 안고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오해일까 싶어 몇 번이고 정지와 확대를 반복해서 봤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시모였고 품에 안겨나가는 강아지는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하루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시모가 하루를 직접 안고 데리고 나간 거였죠. 그때의 공포와 혼란, 주변 사람들의 비난, 예약 취소, 커뮤니티 글, 그 모든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장면 하나로 그 모든 게 뒤집힌 거죠. 그런데 일단 그 영상을 손님으로부터 넘겨받고도 일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당 영상을 준 손님에게도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당분간은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증거도 있겠다, 확신도 있겠다. 당장이라도 밝힐까도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그럴 용기가 선뜻 안 났던 거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모니까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의도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가족이라고 이걸 덮어줘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정작 시모는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눌러앉겠다며 배째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결심이 섰어요. 더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선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하루 일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날 골목에서 하루 안고 나가는 거 영상으로 확인했다고요. 제가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상에 어머님이 하루 데려가는 거 다 나왔다고요. 하루 품에 안고 골목길로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 하루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데려가신 거잖아요. 아이,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대체 왜? 그럴만 하니까 그랬다. 내가 괜히 그래? 내가 미친년도 아니고 죄 없는 개를 그냥 빼돌리겠어?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대체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고요. 죄 없는 강아지를 내다 버릴 만큼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나 해보세요. 너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녹즙 배달하러 갔더니 가게 안에서 손님들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아줌마 여기 그질그질하게 왜 자꾸 오세요? 동네 이미지 떨어지게 이딴 잡상인을 왜 여기 들락거리게 해? 아니 이러는 거야. 그 말 듣고 다들 나를 뭐 거렁뱅이도 못해 쳐다보는데 아유 진짜 땅속으로 꺼지고 싶더라. 내가 그날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너 알아?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고. 내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무슨 쓰레기라도 된 기분이었다고. 그래서 하루 보호자분한테 무시당하셨다는 이유로 하루를 버렸다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복수하려고? 걔 나보고도 못 알아보더라. 응? 얼마나 나를 그지 취급했는지 어쩜 저렇게 뻔뻔하지 싶더라고. 내가 그날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확 올라오더라고. 그냥 한번 당해봐라 싶었다. 그래서 그랬다. 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시모는 당당했어요. 그렇게까지 사람의 감정이 뒤틀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가게 하나를 거의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도
남에겐 자식 같은 강아지를 납치하듯 데려가고도 죄책감이 1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 순간부터는 더는 주저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영상도 보관했고 그날 시각대별로 정리한 문서도 다 갖고 있다고.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된 건지만 말하라고.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짐을 다시 챙기기 시작할 뿐이었죠. 쫓겨나듯 짐을 들고 나갔으면서도 다음 날 연락이 왔을 때 시모는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듯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둘 다 기겁을 했어요. 남편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전 복실이 키울 때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키고 식단도 직접 짜고 계절 바뀔 때마다 발패드 발라주고 털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니 시모에게 더 실망하고 놀라는 게 당연했죠. 엄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아유 진짜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그냥 강아지 갖고 좀 놀래켜준 거잖아. 그 여자한테 한풀이 좀 한 거라고. 한풀이? 말 못하는 강아지를 그렇게 다뤄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엄연한 생명이라고 장난감이 아니잖아. 아니 너까지 왜 그래? 내가 그 여자 하나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당했는데 그것 좀 복수한 게 뭐 어때서? 어머님 정말.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하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머릿속에는 시모가 말을 돌리던 장면, 갑자기 눈을 피하던 표정, 어딘가 숨기는 듯한 태도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하루를 단순히 어디다 풀어준 게 아니라 아마 어디엔가 넘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하루를 찾기 시작했어요. 일단 근처 유기동물 보호소부터 연락했어요. 이어서 지자체 유실물센터, 사설 임시보호소, SNS, 커뮤니티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전화 돌리고 직접 발로 뛰고 하루처럼 생긴 강아지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차 끌고 달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임시보호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푸들 한 마리가 구조됐는데 특이하게 목줄에 작은 하트 장식이 붙어 있고 코털 부분에 살짝 희끗한 무늬가 있다며 혹시 찾고 있는 강아지냐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도 저는 직감했어요. 하루라고요. 그 강아지는 어떤 남자에게서 구조됐다고 했어요. 보호소 직원 말로는 그 남자가 근처 시장통에서 활동하는 일명 개장수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랑 남편은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보호소에서 절 보며 짖는 하루를 만나게 됐죠. 제가 가니 하루가 절 기억하는 듯 곧장 달려왔어요. 꼬리를 흔들면서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고 말았어요. 하루가 제 품에 안기자마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하루야 너 맞지? 얘 봐, 흰 점 있어. 이거 하루 맞잖아. 여보, 진짜 하루야. 하루야, 아유 어떡해. 얘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루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었어요. 바로 안고 나와 보호소에 필요한 절차 다 밟고 동물병원부터 들렀어요. 진단 결과 며칠 동안 먹은 것도 제대로 없었는지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했고 그제야 가슴이 약간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하루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사실을 말했고 영상과 사진, 보호소 기록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하루 보호자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증거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루가 어떤 아인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딴 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저 그 사람 고소할 거예요. 죽어도 절대 못 넘어가요. 결국 하루 보호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시모와 그 개장수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됐고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도 모두 수사 자료로 제출됐어요. CCTV, 영상 캡처, 보호소 제보, 거래 정황, 개장수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들이 모였죠. 그런데도 시모는 처음엔 어이없을 정도로 잡아떼기 시작했어요. 영상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개장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하더군요. 그런데 전화 통화 내역, 메시지 캡처, 돈 보낸 내역까지 다 드러나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았어요. 며칠 뒤 조사 일정이 잡혀 시모와 하루 보호자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조사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하루 보호자는 진짜 이를 악문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죠? 그게 복수라고요? 아이 고작 자존심 한 번 상했다고 그걸 생명을 죽이려고 해. 아이 나는 그냥 잠깐 겁이나 주고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아 죽이다니 그 말이 심하네. 돌려놓으려고 했다고요? 그럼 왜 개장수한테 넘겼어요? 그 사람이랑 통화한 내역도 나왔고 돈 받은 기록도 나왔는데 뭘 더 부정해요? 말도 안 되는 짓 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하루가 거기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보호자는 끝까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절대 용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일 안 잊고 갈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 당신이 그 고통 다 받게 만들 거예요. 꼭 그렇게 만들 거라고. 결국 시모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개장수 역시 불법 동물 거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제 손에 남겨진 건 가라앉지 않는 분노와 싸늘한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루를 찾아다닐 때 보여줬던 초조한 눈빛, 하루 보호자가 눈물 흘리며 따져 물을 때 함께 분노하던 그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일의 배우가 자기 어머니였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게 진짜 우리 엄마가 한 일이라고? 이걸 내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시모는 그 뒤로 점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동네 슈퍼에서도 근처 미용실에서도 그 흔한 잡담 하나 섞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 굴었지만 결국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강아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전력자 명단에도 올라가게 됐어요. 그 일이 소문처럼 퍼지며 동네 사람들도 미용실 사람들도 심지어는 시모가 하던 개모임 사람들까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시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후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집 앞에다 온갖 물건들을 쏟아부으며 울부짖었다는 얘기도 들려오더군요.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입양했어요. 남편이 봉사를 다니는 유기견 센터에 들어온 가여운 아이를 데려왔고 복실이에게도 친구가 하나 생긴 거죠. 처음 보호소에서 마주친 그 아이는 한쪽 귀가 살짝 접혀 있었고 눈빛이 꼭 어딘가 다녀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짠했죠. 이름은 콩이로 지었고 다행히 복실이랑도 잘 지냈어요. 복실이는 처음엔 낯가리는 듯 했지만 금방 마음을 열고 콩이랑 뒹굴기 시작했어요. 둘이 공을 물고 쫓아다니는 모습 보면 마음이 다 말랑해져요. 그리고 그 사이 엄마 건강도 점점 나아졌고 주치의 말로는 예후도 괜찮은 편이라서 꾸준히 재활만 하면 일상생활은 무리 없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요즘은 동네 공원에 엄마랑 강아지 산책도 자주 나가고 있어요.
처음엔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가도 요즘은 지팡이 짚고 몇 발자국씩 걷기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걷고 나니까 살 것 같아. 강아지들 뛰어노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아휴, 엄마 웃으니까 나도 힘이 난다. 우리 강아지들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시모랑은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한날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집 앞에 과일 한 상자를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또 홍삼 상자 하나를 두고 가질 않나.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이어가 보려 애를 쓰는 거였죠. 그 뒤로도 시모는 몇 번 연락을 더 해왔어요. 이번엔 톡으로 사진까지 보내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구운 쿠키 사진이랑 산책 나간 사진, 강아지 용품을 사놓고 이건 복실이 주고 싶어서 샀다는 문구도 보냈어요. 하나같이 나 이렇게 반성했다 티를 내는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사이 가게는 다시 자리를 잡았고 좋은 직원도 만나서 요즘은 덜 힘들어요. 그 직원은 성실하고 무엇보다 동물에 대한 마음이 따뜻해요. 복실이와 콩이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 꼬리 흔들며 배웅해주고 엄마는 요즘 반려식물 키우며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계세요. 주말이면 우리 셋이 함께 공원 나가고 때론 근처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눠 마셔요. 작은 것들에 웃고 별일 없어도 감사한 일상이 되었죠. 시모와의 인연은 정리됐지만 그 자리를 더 따뜻한 것들이 채워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시모가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래도 남편의 엄마인데 평생 안 보고 살진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아니에요. 당분간은 지금 이 행복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시모를 멀리하게 된 건 단순히 예전 일이 아직도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저 억울하고 괘씸해서 혹은 시간이 지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지는 결국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어떤 시선과 태도로 대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실수나 잘못이 밝혀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려 하는지. 그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성향과 뿌리 깊은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시모는 그 기준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의 말실수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남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했고 결국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무너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사과라는 걸 꺼냈죠. 그마저도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고요. 그런 태도를 지켜보는 건 단순히 불편하거나 속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들 곁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일까? 혹시 저런 방식이 무언가를 또 망가뜨리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확신이 되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함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일이 너무 괴로워서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앞으로도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판단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오래 고민했고 마음 깊이 아파한 결과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꽤 오래도록 저희는 시모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태도와 흐름을 겪으며 우리가 내려야 했던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때로는 사랑보다 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럼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